안녕하세요. 참 살다 살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탯줄이 달린 채로 버려진 고아였지요. 나중에 크고 나서 들어보니 저의 친엄마는 고등학생이었대요.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에 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저의 아빠에게 통보하자 제 아빠는 무섭다는 이유로 엄마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거였죠. 10대에 임신을 했던 엄마는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에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출하게 되었고 막달이 되어 배가 아프자 저를 혼자서 낳게 된 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를 혼자 낳았대요. 제가 앙앙 울자 엄마는 너무 무서웠고 저를 데리고 화장실을 나서다가 그 옆에 있는 하수구에 절 버리고 집으로 도망친 거였죠.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근처에 있던 수선집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탯줄 달린 채로 하수구에 버려진 저를 발견한 거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 그때 내가 이불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는데 재봉틀 소리가 묻힐 정도로 애가 앙앙 울길래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밖에 나와서 두리번거렸다가 너를 찾은 거잖니. 저를 키워주신 수선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저를 버리고 간 친엄마를 찾았고 친엄마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10대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엄마에게 물었대요. 아이를 포기할 겁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부모님, 제가 아이를 임신한 것도 낳은 것도 모르는 상황이세요. 결국 친엄마는 저를 포기하였고 전 시설에 맡겨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저를 처음 발견한 수선집 아줌마가 제 운명을 딱하게 여겨서 경찰에게 시설 가면 사랑도 못 받고 힘들게 살 텐데 에휴 이를 어쩌면 좋니. 내가 키울 수 있다면 키우고 싶은데 입양 제의를 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수소문해서 결국 수선집 아줌마, 저를 처음으로 발견한 최초의 발견자분이 저를 입양해서 키우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아마 5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요. 저는 항상 먼지가 쾌쾌하게 쌓여있는 작은 창고에서 아줌마와 함께 살았거든요. 에휴, 여기 아줌마가 착해서 그때 하수구에서 버려진 애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국 입양까지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없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 또 없어. 정말 사람 잘 만났어.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가 멀리 여행을 가서 아는 분한테 저를 맡긴 줄 알았고 아줌마도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제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입양된 거야? 버려진 아이였어? 라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누가 그래? 응?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 들었어. 아줌마가 나 입양했다는 거. 아까 가게 온 손님이 말해줬어. 어린 마음에 저는 화가 났어요. 아줌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쳤다는 묘한 배신감과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아니야. 라온이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구해진 거야. 그래서 아줌마가 라온이를 구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야. 라온이 친엄마는 라온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라온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고 아줌마가 라온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양하게 된 거야. 저는 결국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나는 다른 집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초등학생 때 운동회를 할 때 저는 부모님이 안 오시고 수선집 아줌마가 대신 저의 곁을 지켰어요. 애들은 야, 너는 엄마 아빠 대신에 왜 맨날 할머니가 와? 우이씨, 할머니 아니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아줌마거든. 라고 답하면서 괜히 화를 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애들은 왜 할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냐고 너 이상하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뒤에서 수군대기 일쑤였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속상했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싸움꾼이 되어갔죠. 어느 순간 문제아가 되어버린 저는 학교에서 단단히 지키고 말았습니다. 아유, 미치겠다 너. 라온이 너 보호자 불러. 담임 선생님은 결국 수선집 아줌마를 학교에 불러서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다 폭로를 한 겁니다. 에휴, 라온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학교에서 난리가 나요.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라온이한테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약 올리는데 라온이는 그걸 못 참는 모양이에요. 저번 주에도 싸워서 준식이라는 아이가 눈에 멍이 들었어요. 수선집 아줌마는 저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으며 죄인처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죠. 아, 날 키워준 사람한테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내가 아줌마한테 상처를 준 거구나. 나를 키워주신 훌륭하고 감사한 분인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수선집 아줌마는 라온아, 아줌마는 다른 거 안 바란다. 그저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한 울타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싸우면 아줌마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라온이 네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서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아줌마는 처음으로 저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줌마가 라온이 너 키운다고 힘들게 사는 거 라온이는 곁에서 지켜봐서 잘 알 거야. 아줌마도 사실 참 사는 게 힘들어.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놈의 오지랖 때문에 버려진 아이 거둔다고 사서 고생을 하고 아줌마는 그냥 라온이가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드네. 결국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했어요. 사실 수선집 아줌마는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2평도 안 되는 작은 반지하 수선집에서 맨날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거리면서 돈을 버시고 그것도 버는 돈의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느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오는 돈으로 절 키우셨어요. 아줌마의 친구들은 아줌마가 저를 입양한 이후로 형편이 더 안 좋아져서 주말마다 설거지 알바도 한다고 불쌍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저는 저를 거두어준 사람한테 은혜를 갚기는커녕 가슴에 대못만 박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겁니다. 어린 저였지만 그때의 일로 인해서 일찍 철이 들게 되었어요. 저는 펑펑 울면서 아줌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저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요, 아줌마. 꼭 성공해서 아줌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말로. 그날 아줌마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줌마는 슬퍼서 울고, 저는 미안해서 울고, 사회에서 고립된 두 명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사회적 약자, 버려진 고아와 경제적으로 힘든 중년의 여자에게 사회가 보내는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기에 저희는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를 안 해도 항상 성적은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각을 잡고 공부를 하니까 무섭게 바로 전교권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라온이 너 학원 다니니?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바로 오를 수가 있니? 항상 학교에서 문제아였던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자 담임쌤도 이상하다고,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성적 오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신기해했죠. 저는 성적이 오르고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자 애들이 더 이상 저에게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리지 않고 선생님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큰 깨달음을 느끼고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라온이 너는 진짜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학원도 안 다니는데 1등을 하지. 대박이다. 그러게 말이야. 라온이 너는 친부랑 친모한테 엄청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네. 세상에. 다들 저에게 천재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약간 머리가 좋은 것은 맞지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로 항상 서점에 가서 버리는 책 같은 거를 구걸하고 담임쌤한테도 교사용 학습지를 받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엄청 책을 구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100번도 더 넘게 읽고 싹 다 외웠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난 면이 있다면 숫자에 강한 거였어요. 회계 영재라고 불릴 정도로 저는 숫자가 재밌고 수학을 잘했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문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문과 가지 말고 라온이 너 같은 애는 이과 가서 의사를 해야 해. 네가 지금 2학년 이과 전교 1등 형보다 수학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이과를 가야 해. 그런 선생님의 권유에 결국 저는 이과를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을 하고 착실한 학생이 되니 수선집 아줌마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 좀 보람이 느껴진다. 우리 라온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니까 아줌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네. 평생 라온이가 사고 치면서 살까봐 아줌마가 라온이를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라온이가 삐뚤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었는데, 아이고, 참 기분이 좋다. 아줌마, 저 아줌마를 위해서 살 거예요. 저를 거두어주시고 키워주신 아줌마한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보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독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독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슬럼프가 와서 전교 20등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맨날 집에 가서 울고 아줌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모른 척 해주시고 문제집 넉넉하게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줌마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해주셨죠. 그런 아줌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 그 누구보다 학교 야자실에 일찍 도착하고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공부한다고 죽진 않더라고요. 결국
고3이 되기 전에 이과 1등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었고, 고3 올라가서는 압도적인 1등을 하면서 저는 유력한 서울대 의대 수시원서 접수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추천서는 이과, 문과, 전교 1등 각각한테 한 장씩 써주는 거거든요. 결국 고3 끝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서 저는 서울대 의대 수시원서를 넣게 되었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나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세상에, 아줌마, 나 합격했어! 수선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 저였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수선집 안쪽 문을 열었지만 아줌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아주머니 표정이 어둡고 안 좋았거든요. 계속 심각한 표정과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초조한 마음으로 아줌마에게 서울대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해주려고 뜬 눈으로 아줌마가 오길 기다렸어요. 그때 끼익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줌마에게 어디 갔어요? 저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요. 드디어 그 학교에 합격했다고요. 이제 의사 되어서 아줌마 호강시켜줄게요. 진짜 이제 나만 믿어요. 아이고, 우리 라온이 정말 잘했다. 한 건 했구나.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표정 속에서 이상하게 슬픈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상경을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아줌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저에게 원래 20살이 될 때까지 너를 보호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아줌마도 아줌마 삶을 찾으려 가려고 했어. 다행히 우리 라온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입학하니까 아줌마는 더 이상의 걱정이 없다. 라는 말을 남긴 채 호련히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수선집은 하루아침에 텅텅 비어버렸고 1학기가 끝나고 뒤늦게 집에 와서 아줌마의 편지를 보게 된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아줌마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수선집의 단골 손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에휴, 몇 년 전부터 전 남편이 연락 와서 괴롭히고 협박하길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수선집을 떠난 모양이야. 새벽마다 자꾸 전 남편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그러니까 도망간 것 같아.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전 남편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말도 없이 제 곁을 떠난 거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봤지만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퇴짜를 맞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를 키워준 그 수선집 아줌마를 다시 찾아서 보답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학 시절 내내 아줌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줌마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예과 본과를 마치고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레지던트랑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저는 다행히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의가 되었고 대학병원에서 계속해서 남게 되었어요. 동기들은 너 개원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여기 남아있으려고 그러냐? 전문의도 땄는데. 그러게 말이다. 이상하게 개원 생각이 없네.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응급실 지키려고. 나는 그게 좋다. 저는 이상하게
개원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병원에서 나보다 처지가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미묘하게 위로도 받고, 저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거의 뼈를 묻었죠. 그렇게 산지 거의 십수년이 흘렀어요. 예과 본과 시절만 해도 거의 10년이었으니까요. 매일매일 무미건조하게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진료를 하면 저는 영혼이 나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의사가 되면 행복해지고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서 우울증만 더 심해졌네. 에휴. 저를 본 친구들도 야, 라온아, 너는 진짜 안색이 무슨 당장 죽을 것처럼 안 좋냐? 왜 그렇게 힘들어해? 몰라. 나도 니들처럼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살고 싶은데 그게 힘드네. 에휴,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자기 짝이 있더라.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외로웠어요.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수선집 아줌마가 제 곁에 없으니까 심적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또다시 버려진 기분도 들고, 하여튼 그렇게 저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쉬는 날이라서 당직을 끝내고 병원을 나서려고 하는데 레지던트가 갑자기 저를 호출하는 겁니다. 선생님, 응급환자 왔어요. 빨리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제 역량으로는 부족해요. 전문의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쓰러지셔서 환자를 못 보세요. 뭐야. 아니, 한 달 만에 이제 병원 나가려고 하는데. 참 진짜 미치겠네. 알겠어.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병원을 나가다 말고 다시 들어왔어요. 열이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세상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가 실려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환자 히스토리는? 극단적 선택하려고 차에 몸을 던졌다가 실려온 분이십니다. 폐 쪽 손상이랑 다발성 골절이 일어난 걸로 보여요. 기도 확보는 했고 혈액 검사도 끝낸 거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은 불렀어? 쇄골도 파열된 것 같은데 이거 파열된 쇄골 안쪽으로 들어가서 폐 찌르면 큰일 나니까 이거부터 엑스레이 찍어.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오면 환자 넘기고. 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늘 하던 응급환자 매뉴얼을 토대로 레지던트에게 알려줬어요. 갑자기 실려온 응급환자로 인해서 분주하게 응급실이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양복 위에 급하게 가운을 입고 온몸에 피를 튀기면서 환자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협진을 온 다른 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시게 되었고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환자의 전보. 팽현숙? 깜짝 놀랐습니다. 팽현숙. 그 이름은 저를 거두어준 수선집 아줌마의 이름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다시 환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을 씻겨내니 수선집 아줌마가 보였고 저는 아줌마! 소리를 질렀지요. 응급실 간호사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날 키워준 사람인데 아니 어쩌다가 세상에.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펑펑 울고 말았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온 응급실 전문의가 저 대신해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휴게실에 들어가서 진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제 곁으로 온 간호사가 저에게 환자분 다행히 괜찮아지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의사분께서 이렇게 놀란 건 처음 봤어요. 김 간호사, 내가 옛날부터 찾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방금 실려온 환자분이었어. 네? 그 선생님 버려졌을 때 입양해주신 수선집 아주머니가 그 팽현숙 환자분이시라고요? 그래, 맞아. 간호사는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좀 쉬다가 가겠다고 말했지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후에 병원에 다시 들어갔고, 거기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 곁에 다가갔어요. 저를 본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면서 라오나,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니? 라오나. 아주머니, 대체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찾은지 알아요? 의대 입학하고 나서 아주머니한테 받은 그 사랑 다 돌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힘겹게 저에게 말을 꺼낸 겁니다. 내 전 남편이 너를 해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저를 입양하기 전에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던 상태였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아이는 생기지 않고 이거에 불만을 품은 남편분이 아주머니 몰래 외도를 하다가 들켰답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남편분에게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바람 피우는 거는 나를 개무시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당신 선은 지켜야지. 화를 버럭버럭 냈답니다. 남편분은 애도 못 낳고 쓸모도 없이 밥만 축내는 여자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죽고 싶어? 그때부터 남편분이 아주머니에게 폭력을 쓰고 무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죽고 싶냐? 이런 말들로요. 아주머니는 이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돈이 없어서 좌절했대요. 이혼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아주머니 명의로 억대의 돈을 빌린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참다 폭발한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서 도망친 거였답니다. 이혼 소송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명의로 수선집을 계약해서 그곳에서 반지하에서 몰래 몸을 숨기고 돈을 벌면서 입에 풀칠한 거였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이혼 소장을 날리고 이혼 후에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을 하나씩 차곡차곡 갚고 있었던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줌마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를 입양하고 키워주신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형편이 힘든 건 알았지만 빚이 그렇게 많은 상황인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주머니의 전 남편분께서 아줌마를 찾아낸 거고 협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전 남편이 저까지 해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결국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아저씨에게 붙잡혀서 거의 노예처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줌마의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이게 변하고 아줌마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때마다 귀신같이 자신의 주소를 알고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었어.
네가 다칠까봐 아줌마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네가 날 찾고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차마 나설 수 없었어. 네가 위험해질까봐. 저는 기껏 의사가 되었는데 아줌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산 아주머니는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심적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기분이 드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때 응급실로 실려오게 된 거였죠. 운명인지 제가 있는 병원에 아주머니가 입원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아주머니를 찾았는데요. 저요,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모았어요. 아주머니 지킬 수 있어요. 그 악마 같은 아저씨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랑 살아요. 지금까지는 아주머니가 저를 지켜주고 저를 키워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아주머니를 보호해드릴게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전부 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줌마는 제 고백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라온아,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약하고 힘든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라온이가 내 인생의 복덩이였지. 힘들고 고독한 내 인생에 선물처럼 찾아온 라온이. 그렇게 저는 아줌마와 기적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보호 신청을 해서 아줌마를 괴롭힌 아저씨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거리 제한 조치를 받았어요. 병원에 실제로 아저씨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 여기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입니다. 앞으로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고 누적되면 실형 살 수도 있습니다. 의료행위 방해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반협박을 하니까 네가 뭔데? 소리를 치는 그 악마 같은 아저씨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매번 경찰에 신고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본인도 소리 지르는 걸로는 안 통한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결국 아주머니는 그 악마 같은 아저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줌마랑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아주머니에게 수선집 아줌마라고밖에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큰 용기를 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놀란 눈빛을 보이면서 당연하지. 나도 사실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라온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차마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지 못했었는데 네가 나를 그리 불러준다니 너무 감동이지. 엄마,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진짜 나 이제부터 엄마한테 잘할 거야. 내가 못다한 효도 엄마한테 할 거야.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라고 하수구에 버려져서 태생부터 불행한 저의 손을 잡아준 엄마에게 이제는 제가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요. 보란듯이 잘 크고 보란듯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5개월간의 치료 끝에 퇴원한 엄마에게 저는 제가 지금껏 모은 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아들.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에 사표를 냈어요. 이제는 책임질 사람이 생겼으니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해서 개원을 하려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만난 이후로 다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났고 하루하루 생명력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행복했어요. 내가 지킬 사람이 생겼고 가족이 생기니까 든든하고 울타리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엄마, 우리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들한테 말해. 아들 의사야. 엄마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다. 아들 덕분에 엄마가 든든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개원한 후로 1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저는 엄마에게 수선집을 열어줬습니다. 엄마의 평생이 담긴 수선집. 전 남편 때문에 황급하게 수선집을 접었기 때문에 수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엄마에게 나름의 선물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외롭기 때문에 저만의 선물이었지요. 엄마는 수선집을 선물 받고 펑펑 울었고 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저 주말마다 만나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주말에는 고아원 가서 함께 봉사하고 이따금씩 제가 의료봉사 갈 때면 엄마도 함께 가서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답니다. 참 삶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이팅해서 하루 살아가 보자고요. 행복한 인생 살아요. 돈이고 뭐고 건강이 최고고 내 마음이 행복해야 그게 참된 인생 아니겠습니까?